자, 오늘은 제44강 마지막 때야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는 이제 지난 예전 강의에서는 안 다뤘던 건데요. 물론 요즘 하는 것 중에서 예전에 강의 중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한 번도 안 다룬 거고요.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가 준비되고 있는가. 그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의 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었는데 잠깐 다뤄야 되는 건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려고 쭉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집트가 또 들어가가지고요. 이집트 역사를 또 다루네요. 근데 이집트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페이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일부러 16페이지만 자른 거고요. 지금 이제 준비한 게 아직도 열 몇 페이지가 더 있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 가면 더 늘어나겠죠. 이제 시간이 가면 저는 특징이 페이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최대한 줄이는데 근데 아무래도 거룩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잠깐 하다 보면은 저는 물론 준비하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지만은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올 여름 지나고 성경 훈련학교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큰 제목은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역사인데 오늘 다룰 거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이집트 제국 시대 해놓고 가로해놓고 1번 했어요. 끝이 아직 안 났다는 뜻입니다. 2번은 확실히 있고 3번까지 있을런지는 이제 다음 주 가봐야 알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집트 역사가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고요. 그것이 계시록 몇 장이죠? 6장부터 인해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계시록 6장의 내용은 순서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들이 계시록에서는 물론 어떤 분들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입맞은 그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문자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꼭 유대인만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지 반드시 유대인만이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강의 중에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태동과 또 멸망에 관한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 비슷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역사가 또 비슷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단군 때부터 기원전 2333년인가요? 뭐 그때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비슷한 거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19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도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민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주권도 다 상실된 영토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재건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국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기적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쭉 강의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어떻게 기적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셨는지 하고 또 앞으로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름이라는 그 히브리어 카이츠라는 단어와 또 끝이라는 단어 있죠. 종말이라는 단어, 캐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발음상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얘기하면은 종말로 인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절기적으로도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큰 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제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의 또 포기, 세 가지의 또 예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나라와 관련돼서 민족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땅과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팔레스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를 내렸고 지금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의 여러 다른 국가들도 민족들도 형성이 되었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스라엘이 뿌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물론 거슬러 가면 아담부터 시작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뿌리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는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과 국가의 이름이 어디부터 시작했냐? 야곱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혈연적인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요. 또 국가의 이름과 민족의 이름은 야곱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가지고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또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수천 년 전에, 4천 년 전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이 4천 년 후에 있을 민족과 그 민족이 세워지는 나라의 이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주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 시작도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이스라엘 민족이 점을 찍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완결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만백성을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아닌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로 대체했다는 그 대체 신학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도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존재감도 정체성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위치도 회복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체 신학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대체 신학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접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계획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532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략 언제 태어났냐? 2000 BC 216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경이라고 붙였죠. 이거는 앞으로 가면은 이제 아주 정확하지 않은 거는 경자를 붙일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해가 되면은 경자를 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BC 2166년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175세를 살다가 BC 1991년경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죠. 정확한 날짜를 따지니까. 오늘부터 있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강의들은 일반적인 세계 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줄거리면은 세계 역사를 옆에 꼈죠. 근데 오늘부터 강의는 그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줄거리를 해놓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이집트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역사의 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났고 1991년 BC 1991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후 이삭이 2066년경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80세를 살았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삭이 더 살았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산 거는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됐는데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는 것은 제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또 야곱은 2006년에 태어나가지고요. 또 다시 BC입니다. 1859년경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보면은 이 살아온 기간들이 좀 겹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처럼 느꼈죠. 여기 보세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991년에 죽었고 야곱이 잠깐만 이게 BC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BC 2006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돼요? 15년 동안 그 손자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봤어요. 아마 같은 데 동네에 살았을 거예요.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주가 지낸 것처럼 무릎에다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기력이 있었으면은 충분히 기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릎에 앉아서 아마 야곱을 키웠을 수도 있어요. 15년의 기간이 겹쳐 있습니다. 새삼스럽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쨌든 이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이르러 그때 비로소 지파를 형성하고요.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로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실은 국가는 민족은 이때 이루어지고요. 국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 약 한 600년, 한 700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한 6, 700년 뒤에 일은 1040년, BC 1040년 경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합니다. 예. 이미 민족은 이루어졌고요. 국가는 훨씬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뿌리가 있고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이렇게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집트 제국 시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예, 이집트 제국 시대가 들어가는데, 자, 이집트 제국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너무 많이 주변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면은, 이집트는 보조 출연자보다도 더 많죠. 한 조연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만 다 알면 좋은데 이집트도 알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집트를 아니까 이스라엘이 더 분명히더라고요. 이집트 하면서 요 끝나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 좀 하다가 다른 제국도 할 가능성이 많아요. 페르시아 제국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기력이 남으면은 하겠습니다. 아니 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2주 넘게 아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써서 시간 틈틈이 쪼개가지고 밤에도 늦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서 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도 한번 쫙 하고 아수르도 하고 또 뭐 바벨론도 하고 또 로마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는 시대는 아직은 민족은 아니었고요. 씨족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족장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족장시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때는 씨족 사회였어요.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한 바로 그때 430년 동안 이주했죠. 그리고 대략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한 몇백 년 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이 그럼 불어난 이후에 한 200만 명 된 이후에 그때서 이제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거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로의 이주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표를 그려놨습니다. BC 1915년경에 요셉이 출생했고요. 17살 된 1898년에 BC 1898년에 이집트로 요셉이 이주했고요. 또 30세가 된 1885년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고, 또 1859년에 야곱이 147세로 죽었고요. 그리고 1805년경에 이번에 요셉이 110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과 더불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어떤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약 225년 후인 BC 1580년 경에 이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은 아주 극적으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을 확 바꿔버렸어요. 신분을요. 그 전까지는 자유민이었어요. 뒤에 보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백성과 동등하게 살았어요. 마음껏 자기들의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출애굽기 시대가 열립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3분의 2가 넘는 305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받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년 동안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노예 신부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을까? 도대체 어떤 극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렇게 굉장히 큰 국가 정책이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뒤바꿨을까? 과연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그대로 이 왕은 요셉을 몰랐을까? 요셉을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셉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이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서 동시대의 이집트의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BC 1885년경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는 약 BC 1580년경까지의 이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 사이에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도표는요, 아까 제가 좀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여기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534페이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집트 역사를 제가 이제 소개할 겁니다. 이집트 역사를 소개할 것인데 지금부터는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역사 공부. 자, 이집트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원래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있죠.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533페이지 밑에 그림 안에 있는 표를 보면은 함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4 아들이 있는데 이 4 아들 중에서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조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요, 한 군데 예외를 빼고 모든 성경에서 수백 군데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됐는데 원어 성경에는 다 미스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애굽이라고 부르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곳이 다 미스라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어 못 찾아봤고 몇 군데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스라임은 함의 아들이고요. 미스라임이 어디 사냐면은 바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바로 지금 현재 이집트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현재의 이집트인의 조상이 바로 미스라임입니다. 밑에 보면은 구스라고 나오죠. 그 더 밑에 구스가 있죠.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에디오피아. 그 중간에 수단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집트와 수단 그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 수단은 성경에서는 누비아를 말해요. 누비아를 말합니다. 누비아 지역을 말하고요.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도 나오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50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원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장사를 지르는데 70일 동안 장사를 지릅니다. 이때 그 애곡하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 아벨이라는 것은 통곡이라는 뜻이에요. 애통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라고 부른 게 아니라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스라임 사람들의 큰 애곡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함의 아들 미스라임부터 시작하고요. 처음부터 이 땅에 거했고 지금까지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535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자, 이집트 왕조의 역사. 이집트가 과연 그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집트 역사는 오래된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오래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국가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유구한지를 언급할 때 이런 문구를 사용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아직 북구 끝자락에 메모드가 남아있을 때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등장하였다. 뭔 말이에요? 메모드가 뭡니까? 그 코끼리같이 생긴 그 옛날에 그 빙하 시대 있었던 그런 동물이죠. 그 메모드가 남아있을 때 이미 그 시기에 파라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꼼꼼히 달아놨습니다. 파라오 명칭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BC 1500년경부터 중왕국 시대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왕국 나오니까 이게 뭔가 했죠. 이제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파라오라는 명칭, 왕명이 사용됐는데 실제로 이 메모드는 BC 1700년까지 생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집트에는요 수천 년 동안 수십 개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2개의 왕조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걸 다 다룰 겁니다. 32개의 왕조인데 우리도 왕조가 있잖아요.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렇게 이런 식의 왕조가 그 기간 동안에 32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 역사가 아주 길고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집트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00년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10,000년은 약간 좀 이렇게 과대한 것 같고요. 6,0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6,000년은 넘지 않아요. 6,000년 넘지 않고 대략 한 5,000년 그 전으로 이집트 역사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는 최초의 이집트가 왕조가 시작된 것이 BC 3100년경입니다. BC 32세기. 어이구, BC 32세기 하니까 좀 감이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100년 전에 반만 년 전에 이집트에는 왕국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국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조의 그 목록이 있어요. 이집트 왕조의 목록이 이번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집트 왕조의 목록이요. 쫙 봤더니 32개의 왕조가 있는데 자, 이것을 누가 맨 처음에 만들었냐? 바로 그 로마 시대 때 이 마네토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가 아니죠. 헬라 시대죠.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 마네트라는 사람이 이때 이 전에 있었던 고대 이집트의 모든 왕조들을 역사를 만든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왕조였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무슨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마네토라는 사람이 이집트 왕조의 목록을 최초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검토하고 비교하고 연구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혀진 이집트 왕조가 모두 32개의 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 개의 기원 전에 세 개의 왕국으로 나누는데 고대 왕국이 있고 고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왕국, 중기시대라고 했죠. 그다음에 신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또 이슬람 시대, 근대, 현대, 오늘날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가 쫙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조는 또 세 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방금 했죠. BC 2200년까지는 고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왕국 시대가 있고 이 왕국들 사이에 이 왕조들 사이에 중간기라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왕조가 아직 불안하고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 통일 중국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분열된 나라들이 있었죠. 뭐 춘추 전국 시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가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개의 그런 나라들이 병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중간기예요. 그러니까 고왕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왕조가 탄탄하게 서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요. 중간기는 그 고왕국 시대와 또 중왕국 시대와 신왕국 시대 또 뒤에 나오는 헬레니즘 시대 중간중간에 중간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겠어요? 지금 뭐 어렵진 않죠?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해하는 만큼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왕국이 언제 시작됐냐? BC 3000년 이전에 시작했는데 BC 3100년경에 이상하다. 이 이름이 아닌데요. 메자르 빼고요. 나르메르입니다. 나르메르. 나르메르라는 사람이 다른 그 자료에서는 메네스라고도 부릅니다. 메네스라고도 부르는데 메자는 뺍니다. 나르메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집트를 통일시켰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항상 상이집트, 하이집트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집트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534페이지 보면은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가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저 밑에 하류 지방, 지중해로 빠지는 지도상에서는 북쪽이죠. 그러나 이집트 입장에서는 거기가 하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밑에가 상이집트고요. 위쪽이 하이집트인데 거기가 유명한 바로 이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세계 지리에 배웠죠. 이집트가 뭐가 유명해요? 삼각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하류의 삼각형 모양의 그런 이렇게 아주 비옥한 그런 토지가 형성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처했던 이 고센이라는 지방도 거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땅에 살았던 거예요. 가지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글자가 있는 그 정도 즈음해 가지고 지중해를 낀 지역이 하이집트라고 그러고요. 이 삼각주 지역 주변을 그리고 위쪽을 상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어쨌든 땅이 어느 정도 넓으니까 고대로부터 이렇게 항상 상이집트, 하이집트라는 두 개의 그런
문명이 다른 어떤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어요. 인천에도 옛날에 보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제가 인천에 오래 살았거든요. 중간에 잠깐 서울에 한 10년 살고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이잖아요. 저기 이제 동인천 이런 데서는요. 택시가 잘 안 왔어요. 원래면은요. 시외 요금 막 달라 그래요. 왔다가 갈 때 더블 요금 막 달라 그랬어요. 문화권이 달랐어요. 저쪽 중구, 동구 이런데 인천 저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요. 동인천 이런데 여기 부평하고는 문화권이 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요 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면은 택시기사들이 안 넘어오려고 그래요. 여긴 다른 도시처럼 막 여겼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같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왕국들이 좀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통일되기 이전에 그 이집트는요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부족 국가라면은 작게는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뭐 많으면 몇십 명도 되겠죠. 그 작은 공동체의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국가들을 한 사람이 최초로 통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시킨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불로장생하인 바로 진시황이었잖아요. 진나라의 진시황이 그렇게 통일한 것처럼 마치 중국의 진시황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몇자 빼고 나르메르.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운트 돼가지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를 가리켜서 고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약 1000년 동안 고왕국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왕국 시대 안에는요, 모두 6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6개의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의 제1왕조, 제2왕조를 가리켜서 초기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왕조부터는 또 구분해요. 그 1000년의 시간 가운데 1, 2왕조와 3부터 6왕조가 서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 왕조에는요, 뭐가 특징이냐면은 아직 왕권이 제대로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막 이렇게 부족 국가들이 있다가 막 합쳐지면서 이제 왕국이 통일되면서 아직은 제국의 그런 그 황제의 권위가 아직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1, 2왕조에서는요, 좀 약간 그런 부실한 그런 행정 체계가 있었는데 3왕조부터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왕권이 세워지면서요. 그때부터 이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등장하는데 뭘까요?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뭐 천문대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피라미드 안에는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의 그런 미라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큼 위대한지, 얼마큼 권력이 센지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방식이 바로 이 피라미드를 짓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제3왕조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역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부터? 지금부터 4,500년경이에요. 4,500년경에. 그때부터 이 피라미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최초로 이 나르메르가 제1왕조 고왕국 시대를 여는데 이때 첫 번째의 수도가 멤피스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카이로 근처입니다. 이 멤피스 가면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고대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는 게 멤피스, 그다음에 테베.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람세스 2세라는 5권짜리 장편 소설 프랑스 작가가 쓴 걸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굉장히 또 위험한 소설이었는데 지금 알면은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한 20년 전에 읽었나?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때 이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 람세스 2세가 BC 13세기 사람인데 거기에 모세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15세기, 13세기 설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13세기 출애굽설을 지지하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파라오가 람세스 2세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그보다 200년 전에 1400년대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그 소설 읽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 누비아라는 파라오가 그 람세스 2세가 누비아를 정벌하러 막 다니고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비아가 이집트에서 위도장으로 밑에 그러니까 수단 지역입니다. 흑인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또 뭐 테베의 신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멤피스는 하 이집트 쪽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고요. 최초 고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멤피스입니다. 왕국이 바뀔 때마다 수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 이집트로 가든지 아니면 상 이집트에 있는 테베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메르가 최초로 왕국을 통일하면서 나르메르가 남긴 이 팔레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 보시면은 방패가 생긴 거 있죠? 그게 나르메르,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가운데 사람이 있죠. 부조가 있죠. 이게 파라오의 나르메르예요. 나르메르가 뭡니까? 지금 몽둥이를 들고 적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이때 이후로 이집트 왕들이 적을 정벌할 때, 적을 제압할 때, 또 다른 뭐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의 왕들이 적을 정벌할 때 이 그림을 단골로 사용합니다. 이게 벌써 그때 지금 5,000년 전의 부조예요. 이게 5,000년 전 겁니다. 이게 발굴된 겁니다. 어쨌든 나르메르는 이렇게 상하 이집트를 통일시켰지만은 그래서 제1왕조라고 불리게 됐지만 아직은 확실한 왕권을 구축하지 못했고 제3왕조부터 시작해서 파라오의 권력이 공고해집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파라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파라오라고 부른 것은 중왕국 시대부터 파라오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의상 모든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이집트를 모두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3왕조 때는 신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신이 됩니다. 신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온 걸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설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당군의 고조선 설립일이 개천절이 2033 BC 2333년 10월 3일인데 이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피라미드가 언제 졌냐고요? BC 255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벌써 당군 조선보다 200년 전에 이 피라미드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제3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4왕조에 이르러서 정점을 기록을 합니다. 이 쿠프왕은 제4왕조의 사람입니다. 제4왕조는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의 황금 시기예요.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남았겠죠. BC 2613년부터 2500년까지 약 100 몇 년이니까 13년 동안 존속했고요. 이때 유명한 왕이 쿠프왕, 카프레왕, 멘카우레라는 왕인데 이때 이들의 왕의 피라미드가 오늘날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537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고왕국 시대가 1000년의 고왕국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1중간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6왕조 때부터 파라오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항상 왕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득세하게 되죠.
특별히 이 이집트는요 승려 계급이 유명했어요. 승려들이 항상 있어가지고요 귀족들과 승려들이 왕권과 항상 대립을 했습니다. 왕권이 있을 때는 이들이 좀 약해졌다가 왕권이 약해지면 승려들과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유광국 시대에 파라오 중에서 페피 1세와 페피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귀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재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죠? 근데 이 페피 1세와 페피 2세는 우리나라 누구와 비슷하냐면 고구려에 가장 오래 산 왕이 있죠.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누구 아들이죠? 광개토왕 아들인가요? 연개소문 아닙니다. 연개소의 아들은요, 뭐 연생이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애들이 있고요. 이 장수왕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년 그 정도 했는데 이 페피 1세가 몇 년 동안 왕이 됐느냐? 50년. 이것도 많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 영조왕 수준 정도 되겠죠? 근데 이 페피 2세는 몇 년 동안 왕노릇했는지 아세요? 94년. 주석을 한번 밑에 보세요. 각주를 보시면은 페피 1세는 50년, 페피 2세는 94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지나친 장수는 오히려 후기 기도에 혼란을 가져와서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각 지방의 총독들이 활거하며 내전을 벌이는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왕이 너무 오래 살아보니까 왕의 아들이 먼저 죽었겠죠. 어쩌면 손주도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왕도 오래 살다 보니까 손주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이에 왕권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왕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왕이 돼도 안 됩니다. 모든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 구도의 혼란을 가져와서 결국은 이 6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제1 중간기라고 하는데 146년 동안 평균 나눠보세요. 한 명의 왕이 몇 년을 제위했습니까? 약 한 5, 6년이겠죠. 평균적으로. 굉장히 그만큼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왕조가 제7, 8왕조, 또 9왕조, 10왕조, 11왕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32개 왕조가 존재하는데 이집트 역사 가운데 지금 11왕조까지 이야기했고요. 이 중간기 시대가 지나간 후에 중왕국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데 이때가 이집트에 있어서 굉장히 이집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시기가 맞물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왕국 시대에 이 첫 번째 이 중간기, 혼란한 이 중간기를 수습한 것이 제 11왕조의 말에 11왕조의 말에 그 이름이 뭐죠? 아멘엠 헤트 1세. 아멘엠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중왕국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중간기가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이때부터 국가의 수도가 어디로 갑니까? 멤피스에서 테베로 옮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멤피스는 하이집트 쪽에 있고요. 이 테베는 오늘날의 룩소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현 지명이 룩소르 신전이라고 들어봤죠? 현재 이름도 룩소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옛날의 이름이 테베예요. 이 테베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테베 지역은 위도상으로는 더 밑으로 내려가요. 더 아프리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때 이제 새롭게 중왕국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파라오의 이름이 세누스레트라는 이름을 몰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고왕국 시대보다는 이 파라오가 상대적으로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그 고왕국 시대는 전부 다 파라오를 신의 반열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인간에 가까웠어요. 이때 이집트의 신앙이 아몬 신앙, 라 신앙, 즉 아몬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사제 계급도 강해졌고요. 이때 누비아나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군사 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비아는 이집트 바로 아래의 수단이고요. 또 리비아는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있는 옆에 있는 나라고요. 시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틴을 통과한 이집트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집트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왕국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는 주변의 국가들 전부 다 정복하는, 그래서 이집트의 외양이 커지는, 이집트가 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시아 쪽에도 이제 문명이 막 들어선 거예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면서 이제는 뭐 이제 서로가 교류가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명다운 문명이 없었어요. 이집트 외에는요. 아시아 쪽에는 이렇게 큰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왕국 이전에 이집트가 많은 부족국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들과 교류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 12왕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12왕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맞물리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솔직히 이거보다 더 앞선 제1중간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경에 태어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75세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고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옮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길게 잡으면은 BC 2091년경, 아무리 여기 짧게 잡아도 BC 2016년경,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이집트를 방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때 요 시기가 바로 제12왕조 시기라는 것이에요. 중간기, 제1중간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겹치는 시기가, 제일 먼저 겹친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히브리 성경 보면은 이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미스라임에 거류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12왕조는 BC 1991년부터 1785년까지 약 한 130년 가까이 번영기를 누립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때부터 이집트는 많은 이민족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됩니다. 원래 이집트는요, 굉장히 농경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나일강이 워낙에 좋은 땅이라서 좋은 땅을 많이 줘가지고요, 농사를 지으면 잘 돼요. 그래서 고대 문명은 다 어떻게 강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또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중국의 황하강 중심의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한국은 뭡니까? 한강 문명입니까? 낙동강 문명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강 중심으로 문명이 세워졌었는데, 이때 이제 이집트는 특별히 옛날부터 농경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 잘 짓는, 그래서 항상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국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촌에서 도시로 옮겨듯이 많은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많이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뭔 말이 있으면은 전부 다 우리가 뭐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뭔만 있으면 미국을 막 선호해서 미국으로 가려는 것처럼, 좀 뭔가 성공하려면 미국으로 가려는 것처럼, 이때 당시만 해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12왕조 때는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민족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민들은 이집트 문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죠. 근데 이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였는데 점점 사회 가운데 핵심층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권력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미국과 유사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정경만 보면은 그러나 했는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민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어떤 어감으로는 굉장히 그때 당시 하층민을 말하는 그런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이집트 당시의 세계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꿈을 잘 해몽한다 할지라도. 파라오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만약에 그 시대의 어떤 허용되는 상황이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이미 그때 당시 이집트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이민족에 대해서 관대해진 사회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시기가 BC 1885년부터 BC 1805년까지 무려 80년 동안 장수 총리입니다. 요셉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12왕조의 그때 총리가 됐습니다. 12왕조 더 지나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12왕조의 왕은 세누스레트 2세가 왕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제 12왕조의 역대 파라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2, 4, 6, 8명이죠. 역사책이에요, 지금 이거. 역사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아는 파라오 있어요? 평소에 친분 있는 파라오 없죠? 저도 평소에 친분 있는 파라오는 18왕조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파라오예요, 제가. 근데 이 12왕조 때 요셉을 등용시킨 사람이 세누스레트 2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발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기가 또 들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제 12왕조 말부터 다시 쇠락기에 접어들고요. 나라가 이제 중간기 때는 항상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혼란의 시기가 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미 제 12왕조부터 시작했던 이민족의 이주가 이제는 시간이 지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집트 사이에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 식으로 15왕조, 16왕조 때는 이렇게 들어왔던 이민족이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게 바로 힉소스 민족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힉소스. 힉소스란 뜻이 이민족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인들이 이때 15왕조, 16왕조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데 이 힉소스 민족은 그 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저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너머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셈족입니다. 함족이 아니라 셈족 계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던 시기가 바로 이 힉소스 민족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의 왕조를 세울 바로 그 시기와 겹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305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번영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 시기가 제12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2왕조 끝에 이제 제2 중간기가 들어오면서 중간기의 중간 정도 되면은 15, 16왕조가 들어서는데 그때
같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인들이 예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집트를 통치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때 번성의 시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셈족인데, 그것도 같은 이민족인데 굳이 이스라엘을 차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이스라엘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이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애굽 토착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겠죠. 우리가 주인인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버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래서 제 18왕조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그 파라오가 등극하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이민족들의 잔재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는 바로 이 테베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멤피스가 하이집트고 테베가 상이집트인데 이 상이집트의 그 왕족 출신의 그 사람이 제18왕조를 창시합니다. 신왕국을 창시하는데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이런 어떤 민족적인 상강적인 어떤 그런 갈등과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건 뒤에 또 다시 얘기하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를 자유롭게 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2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윌키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중부지방의 한 유적지 베니 하산이라는 곳에 절벽의 중턱에 만들어진 바위굴 무덤을 조사했습니다. 고고학적 탐구를 했는데 이때 한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크넘호텝이라는 한 귀족입니다. 이집트의 귀족이었는데 이 귀족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539페이지 보세요.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벽화를 잘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딱 티가 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예요. 머리 이렇게 길게 한 사람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힉소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C 1900년 경에 만들어진 이 벽화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하고 힉소스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37명의 힉소스 사람들이 나오는데 외모가 턱수염이었고요. 통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외모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BC 1900년 경에 이집트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집트 사회 가운데 많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지금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아시아에서 옵니다. 근데 이 힉소스인들 중에서 사냥의 머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서 5번째 사람 보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샤라고 벽화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게 다 이제 아주 정확한 고고학적인 자료고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힉소스 왕들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여러분 민족이 다르면은요, 뒤에 이제 왕조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렇게 괜히 물어본 게 아니라 혹시 아는 사람 있냐고, 아는 파라오가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여기 민족이 바뀌면서 이 왕들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또 다른 민족의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헬라식 파라오가 등장하고요, 다 등장하는데 이때에 힉소스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15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했죠. 15, 16왕조. 힉소스가 이방의 이민족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 왕들의 파라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셋시, 야쿠브, 헤루, 키안, 아페피 1세, 아페피 2세. 뭐 역시
여기서 이 사람들 모르죠, 여러분. 아는 파라오 없죠? 여기도. 근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예, 야쿠프헤르라는 이름이 있죠. 실은 여러분 아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은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야쿠프헤르라는 사람이에요. 야쿱이 뭡니까?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왕들이 바로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의 그 도장이에요. 도장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때 이름을 예,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같은 셈족이라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제13왕조는 132년 동안 29명의 파라오가 통치했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중간기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왕들이 자주 바뀌니까. 제14왕조, 또 15왕조, 16왕조, 그리고 17왕조까지 가면서 17왕조는 15왕조의 그런 왕들과 파라오들과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15왕조, 16왕조, 17왕조가 지금 같이 병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왕국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들 자기가 파라오라고 부르는 왕들이 3명이 같은 시대에 존재했어요. 그 왕조의 시기가 다 겹칩니다. 15, 16, 17 왕조가. 그래서 15, 16 왕조는 힉소스인들이 세운 왕조고 그 왕조는 그 이집트의 실권을 잡고 있는 예, 그런 왕조이며 17 왕조는 원래 토착민들이 예, 만든 왕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력이 약했어요. 이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이 중간기 제2중간기가 끝나갈 무렵에 제17왕조의 파라오가 드디어 이제 힉소스인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요. 새롭게 제18왕조를 세우는데 그때부터가 신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신왕국 시대는 BC 1570년부터 BC 107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경고했던 바로 그거. 이제는 이제 그동안 힉소스인들에 의해서 예, 자기들의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예, 이를 갈던 원래 토착민, 특별히 테베 출신의 왕족의 사람들이 예,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18왕조를 세우죠.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민족에 대한 그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이 한참 이렇게 이민자들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좀 갑자기 쌀쌀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이제 그 이민종 그 이주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불안감은 대단한데 이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 땅에 사는 것조차가 힘들게 자유민에서 갑자기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힉소스인들은 쫓겨나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히브리인들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은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제18왕조에 세운 사람은 아흐모세 1세. 이제 좀 아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는 파라오가 지금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인을 쫓아내고 제18왕조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또 원한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힉소스인들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싸우다가 아버지는 힉소스에 대항하다가 이 사람이 7살일 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형 카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모세라는 사람도 3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흐모세 1세가 형제들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의 이름이 왕명이 무슨 조자가 있고 종자가 있잖아요. 조는 새로 그 왕의 뿌리를 시작하는 거. 같은 이씨는 이씨인데 바로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조자를 붙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버지 때에서 큰아들로 갔다가 그 아들에서 동생으로 하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왕조의 그런 새로 이렇게 왕조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인을 델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 이집트 지역에서 다 몰아내고 이집트 전체에 대한 테베의 지배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테베가 그 상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위도상으로는 아프리카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있었고 힉소스 민족은 하 이집트, 나일강 쪽에 여기 삼각주 쪽에 있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17왕조의 이 아흐모세 1세가 그 하 이집트 쪽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나일강 여기 삼각주 쪽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힉소스인들을 다 몰아냅니다. 힉소스인들은 당연히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쪽으로 도망갔겠죠. 잔당은 남았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전체적으로 다시 상하 이집트가 원래 토착민의 손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가 번영기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누비아, 밑에 있는 누비아를 또 제압하고요. 나라의 행정체제가 재조직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일으켜지고 대형 신전 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대략 아흐모스 1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요셉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파라오들은 요셉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 아시아인들하고 친했잖아요. 셈족들하고 친했어요. 이미 또 15, 16 왕조는 아시아인들이 들어와서 파라오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민족적으로는 함족이고 토착민이고 또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찬 사람들이 왕조를 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이민족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미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심히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그런 두려움이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4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충분히 이제 이해되겠죠.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테베 중심에 원래 토착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세운 18왕조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 대적은 바로 힉소스인들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안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자유민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시대적인 배경을 함축하는 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굉장히 이집트 역사를 쫙 했잖아요. 원래 요거 잠깐 하려다가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여기를 그냥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놔가지고요.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18왕조는 순수한 이집트 본토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힉소스인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요셉의 모든 업자까지 말살시키고 토착왕조의 지배를 확립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흐모세 1세는 이제 18왕조의 일대 파라오고요.
이때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는요, 계속해서 왕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 다 모세 나오니까 여러분 좀 아는 파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 예. 투트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여기에 왕조의 가운데서는 이미 익숙한 이름이에요. 예. 이집트의 공주가 아들 삼아가지고 이름을 줘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 이름은,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김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 안 줘줬어요? 줘줬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 이집트의 이제 공주가 모세를 건지면서 모세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모세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괜히 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왕가의 이름을 가지고 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왕이 이 투트모스 1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가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출애굽기 11절부터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책을 폈는지가 설명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하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노동을 시키는 거. 그 또 한 가지는 산하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워낙에 그냥 히브리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나는지, 그쵸? 낳고 또 낳고. 이게 뭐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약속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낳게 하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200만 명 대단한 숫자거든요. 진짜 큰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말을 누가 했게요? 알았잖아요. 투트모스 1세가 한 말일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레이지파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성경에 알고 있고요. 11번 그 밑에 주석을 보세요. 아까 그 얘기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본명은 요김으로 야훼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하셉수트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강에서 건지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바로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세투스가 하셉수트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인자하고 예쁜 우아한 모세의 그 양어머니로 나온 그 여자, 바로 그녀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녀가 이제 뒤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머리가 깨진 상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죠. 하셉수트의 그런 두상입니다. 발굴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하셉수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아버지고요. 투트모스 2세가 자기 남편인데 대리사이 같은 경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집트는 다 근친 결혼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다 사촌하고 막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왕족입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가 10년을 통치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불임이었어요. 그 사이에 투트모스 2세가 양자를 들여왔어요. 이 양자 역시 왕족 중에 하나겠죠. 그 왕자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파라오.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투트모스 3세가 불과 9살, 1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계모죠. 진짜 엄마는 아닌 양부모잖아요. 이 하셉스트가 섭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발을 치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친 것 같아요. 그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을 하면서 투트모스의 3세를 대신해서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나중에는요, 하셉스트 자신이 직접 파라오가 되기도 해요. 뒤에는요. 자, 그런 왕들의 그런 그 연대기가 바로 540페이지 우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흐모스 모세 1세, 아까 제 18왕조의 창시자, 그리고 투트모스 1세, 방금 설명했어요. 이제 요셈을 모르는 세 왕 중에서 그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의 그런 일들을 꾸민 사람. 그리고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그다음에 하셉스트, 투트모스 3세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가계도가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 투트모스 2세. 근데 이 투트모스 2세는 사이예요. 사이고 투트모스 3세가 또 양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때에 모세와 이제 대립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때가 1446년이에요. 그때 모세 나이 80세였는데 모세는 1526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셉스트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이 1482년인데 모세 나이 46세래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모세가 만약에 40세 때 일 저지르지 않고 이집트 왕자로 있었으면은 모세가 파라오가 될 뻔했었어요. 6년 뒤에는요. 근데 모세가 쫓겨났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가 파라오가 됐는데 아직 투트모스 3세도 왕자였고요. 모세도 왕자였을 때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 2를 다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경쟁 관계가 있었고 그 찰나에 모세가 일을 저질렀잖아요. 저지르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가니까 6년 뒤에 하셉스트가 왕위를 이렇게 물러날 때 투트모스 3세가 파라오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80살이 돼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죠. 이집트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이집트에서 모세를 맞이한 그 파라오가 누구냐? 바로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것도 뭐 아멘 하니까 여러분 익숙한 단어인데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거 영어로 된 건 잘못 누가 한 것 같아요. 아멘호텝 2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멘호텝 2세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다가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가 만약에 투트모스 3세 때 오면은 모세가 아마 이렇게 물론 파라오가 적대적으로 했지만은 모세를 뭐 죽이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뭐 감옥에 갔거나.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아마 사정은 달랬을 거예요. 투트모스 3세는 적어도 모세에 대해서는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가 경쟁자인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은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아들 때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증오심은 약간 덜했고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반가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제18왕조는 이 성경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2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2중간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앙극의 첫 문을 연 18왕조까지 굉장히 성경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제19왕조입니다. 제18왕조가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이집트의 황금 시대를 연 왕조가 19왕조입니다. 19왕조의 역대 파라오가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람세스, 세티, 예. 들어봤죠? 예. 이 왕들이 제19왕조의 그런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때 유명한 람세스 2세가 배출되고요. 이 람세스 2세는 좌우간 이리바가 아니라 리비아인데 리비아, 누비아, 심지어 팔레스티나까지 거기까지 진출해 가지고요. 이집트 지경을 넓힙니다. 넓히는데 특별히 람세스 2세는요. 히타이트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도 들어봤죠? 히타이트 민족. 역사 시간에. 근데 이 히타이트 민족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헷 족속을 말해요. 헷 족속. 헷 족속 중에서 누가 유명합니까? 다윗 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아가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헷 족속인데 바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히타이트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각주 1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그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돼 가지고 아멘호텝 2세가 모세의 출애굽 때의 파라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번 각주 조그만 글씨 있어 544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제2말년에 이르렀을 때 하셉수트의 강력한 섭정 아래서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낸 탓이었는지 후계 체제를 더욱 결속하게 하기 위해 아들 아멘호텝 2세를 자신과 동급의 신분으로 격상시켜서 공동 통치를 실시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조치는 후계 체제를 빈틈없이 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추방한 바로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에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투트모스 3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로 모세 역시 미디안 40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 몰입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협상의 대상자였던 당시에 바로 아멘호텝 2세와 대면을 합니다. 당시에 아멘호텝 2세는 전차를 동원한 전술의 명수로 군인 정실이 투철한 통치자였습니다. 아멘호텝 2세를 출애굽 당시에 바로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는 제18왕조 시대의 대부분 제왕들이 모두 하 이집트 델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테베에 거주하였지만 테베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상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아멘호텝 2세는 하 이집트 지역 종교 수도인 멤피스의 왕도를 정하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이집트를 통치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센 땅에 가까운 지역이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은 이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던 아멘호텝 2세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알죠? 이 18왕조 때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상류 지역에,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고센, 델타 지역과 하이집트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여기 모세가 바로를 수시로 찾아다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벌써 며칠 걸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멘호텝 2세는 다른 왕들과 달리 정복력이 많아가지고요. 아시아 쪽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항상 전진기지처럼 테베가 아닌 멤피스 쪽에 가 있었어요. 거기 항상 머물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랑 쉽게 왔다 갔다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홍해를 도강하여 인도하실 그 시기 즈음에 아메노테 2세가 네겝은 사막을 가로질러 갈릴리 바다 지역까지 출정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제의 9년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재밌습니까? 그럼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545페이지를 보면은 이후에 제20왕조가 또 시작을 합니다. 제20왕조는 신한국 시대의 마지막 왕조죠. 마지막 왕조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이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때 이집트는 또다시 정복자가 아니라 피정복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정체불명의 해양민족이 등장해서 오리엔트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집트도 세력하게 된다는데 아마 제가 보면 이 지중해를 타고 위쪽에 어느 민족이 터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국 시대가 접어들고 제3중간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제3중간기 시대는 그리스 제국 시대 바로 직전에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후 이집트는 제21, 22왕조의 하 이집트와 제23왕조의 상 이집트로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집트가 나눠지는 거예요. 상하, 통일왕국이 아니라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또 나눠집니다. 이 혼란기에는 특별히 리비아와 누비아의 이민족 왕조가 또 들었습니다. 아까 힉소스 왕조가 들었었잖아요. 그쵸? 제2중간기 때인가요? 그때 들었었죠? 그때 들어서고 지금 또 제3중간기 때 이민족인 리비아와 누비아가 들어옵니다. 리비아와 누비아가 어디냐? 보세요. 지도에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오늘날 그 세계 지도고요. 이집트가 거기 있어요. 이집트 왼쪽에 리비아예요. 지금도 리비아고 그때도 리비아입니다. 근데 밑에 수단이라고 했죠. 이 수단이 바로 그 누비아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구스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페이지 맞추느라고 그림을 크게 확대 못하고 이렇게 요만큼하게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확실하게 구분되죠. 이집트 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가운데 선이 거 있고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고 밑에는 누비아인데 그 이집트도 거기 뭐죠? 삼각주 쪽에를 하 이집트 그리고 밑에 룩소르 지역을 상 이집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22왕조 때 리비아 사람이 파라오가 되어가지고 이집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23왕조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25왕조 때도 이번에는 누비아 사람들, 흑인들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누비아 출신의 왕조가 쿠시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쿠시 왕조가 성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르 제국과 패권을 다투다가 아수르가 이집트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쿠시 왕조가 제25왕조인 쿠시 왕조가 누비아 사람의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싸움을 벌린 거예요. 아시리아랑 아수르 제국과. 싸움을 벌이다가 져가지고 오히려 아수르 제국이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25왕조가 무너져요. 누비아 사람들이 여기 왕으로 된 쿠시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그 틈을 노려서 원래 이집트 토착민들이 다시 왕권을 장악하는데 그게 제 26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도와주어서 제 26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100년 동안의 안정적인 통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BC 한 605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맞아.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후에 BC 522년부터 이집트는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 보면 이집트가 파란만장해요.
나중에 보면은요, 계속 지배를 당해요. 이집트가 이제 중간중간에 잠시 자기 민족들이 예, 자치적인 통치를 조금씩 하고요. 이집트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예, 이집트의 자치권이 없었어요. 이집트 나라가 없었어요. 이집트도요. 계속해서요. 예, 그리스의 지배를 당하죠. 로마 지배를 당하죠. 또 뭐 그다음에 이슬람 지배를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스만 터키, 지금의 터키에 의해서 20세기 초까지 이집트는 식민지였어요. 게다가 이집트가 이제 독립한 지도 오래된 거 아니에요. 독립한 지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또.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C 525년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안에 아케메데스라는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 27왕 왕조예요. 27왕조인데 이 아케메네스 제국이 한번 이집트를 정념해가지고 제 27왕조를 세우는데 그 역대 파라오가 여기 쫙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때요? 앞에 읽어드렸던 이집트 왕들의 이름과는 또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 많이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또 아는 파라오가 나오죠. 뭡니까? 크세스. 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리우스 왕. 예. 다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제27왕조예요. 예.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는 점점 약해지고요. 대신 그리스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 세계가 막 제국이 막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가 막 성장하면서 페르시아는 약해진 사이에 그때 잠깐 동안 이집트가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힘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점점 물려나가고 있는 순간을 이용해서 페르시아 왕조를 축출하고 새롭게 26왕조, 맨 마지막 왕조였죠. 26왕조의 후예인 아미르타이오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합니다. 그게 제28회 왕조예요. 그리고 이 28회 왕조는 얼마 안 가서 내전 끝에 또 왕자를 찬탈당하고 제29왕조가 들어오고 이것도 20년 넘지 못하고 제30왕조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0년 동안 제30왕조가 통치를 했는데 다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힘을 얻어가지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한 BC 4세기경까지 존속했거든요. 그때 다시 이집트를 재점령을 합니다. 그게 제31왕조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조가 BC 332년까지 다스린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헬라 시대가 도래합니다. 알렉산더가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요. 페르시아도 다 무너뜨리고요. 통치하면서 자연히 이집트도 페르시아에서 거기서 해방을 당하고 이제는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그 제국의 후예 중에 하나인 프톨레마이어스, 프톨레미라고도 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여기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알렉산더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뭐 섭정 체계를 통해서 알렉산더국이 유지하다가 어느 시기 지나면서 그 중에서 힘이 센 실권자인 몇 명의 그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집트의 총독이 되고 알렉산더가 죽은 지 18년 만에 이집트 왕조를 세웁니다. 세우면서 그때부터 제32왕조가 시작됩니다. 제32왕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거기부터는요. 쭉 했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목사님이 왜 하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쭉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슨 엔타임 때 이걸 얘기하냐? 근데 실은 엔타임은요, 굉장히 이 세상 돌아가는, 특별히 마지막 때 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진행되는가는 어떤 그 눈을, 시야를 제공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가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역사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깊이 심오하게 심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불과 며칠 년 전까지만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전쟁에 관한 것도 좀 얘기할 겁니다. 해서 중동 전쟁에 관한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관되는 걸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